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주택가, 아침 6시. 김정희는 언제나처럼 마당 한편 장독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진 그녀의 손이 된장 뚜껑을 들어 올리자 구수한 냄새가 새벽 공기를 감쌌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허리가 곧은 정희는 나무 주걱으로 된장을 떠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정희의 일상은 시계추처럼 정확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밥을 짓고 6시에 된장국을 끓이며 6시 반에 남편 박노인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45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은 루틴이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정희가 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서자 70세의 박노인이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났습니다. 은퇴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위세를 부리는 그는 정희가 내민 수저를 받지도 않고 투덜거렸습니다. 국물이 싱거워. 소금을 더 넣었어야지. 네, 알겠어요. 정희는 대답만 할 뿐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평생 들어온 소리였으니까요. 박노인은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더니 다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유미가 오늘 10시에 온다고 했으니까 차라도 제대로 준비해놔. 유미, 39살의 젊은 비서였습니다. 박노인이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여자였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은퇴했으면 비서가 왜 필요한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접었습니다. 남편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게 현명한 아내의 도리라고 평생 배워왔으니까요. 아침상을 물리고 나서 정희는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옆집 담장 너머로 이웃집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 언니, 요즘 박 사장님 비서 자주 오던데? 그러게요. 일이 있나 봐요. 정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이웃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걸 모르지 않았거든요. 10시 정각 유미가 도착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그녀는 정희보다 키가 한 뼘은 더 컸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구두를 신은 모습이 여전히 현역에서 일하는 직장인 같았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유미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애써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서 와요.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유미가 안방으로 들어간 후 정희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문득 안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유미야, 내가 없으면 난 정말 무엇도 할 수 없어. 박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정희에게는 들려주지 않던 다정한 어조였죠. 정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비서한테 저렇게 말하는 게 맞나?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정희는 3명 분량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유미도 함께 먹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식탁에 앉은 3사람, 박노인과 유미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지만 정희는 대부분 듣기만 했습니다. 유미야, 요즘 몸은 괜찮아?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 몸이 제일 중요한 거야. 정희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2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가슴 한편이 아렸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유미가 돌아간 후 정희는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45년 전 23세 정희는 은행원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드문 직업 여성이었죠.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가정을 지키는 게 여자의 본분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도 가정은 지켜야지. 정희는 자신을 다독이며 일어났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평온한 호수 위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죠. 동네 어귀에서 아주머니 몇 명이 모여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지나가자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박 사장 부인 불쌍하다. 남편이 저러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그러게 동네에서 다 아는 소린데. 정희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 짐작이 갔지만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장독대 앞에 다시 섰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지만 무언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희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자꾸만 귀에 맴돌았거든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평소보다 늦은 6시에 깨어났습니다. 큰일 났다. 정희는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박노인은 시간에 무척 까다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서둘러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이는데 손이 떨려서 소금을 너무 많이 넣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또 뭐라고 하실까? 불안한 마음으로 아침상을 차리던 정희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누가 왔을까 싶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노인이 유미와 함께 들어오고 있었는데 유미의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분홍색 담요에 쌓인 아기는 아직 갓난아기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희가 다급히 물었지만 박노인은 태연한 표정으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유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이제 이 아이가 우리 집의 희망이야. 박노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당당했습니다. 정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박노인과 유미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아기가 왜? 피를 이어받은 내 자식이지. 박노인의 말에 정희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부엌에서 들고 있던 수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뭐라고요? 그 아이가 당신 자식이라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충격을 받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여전히 태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야. 이제 이 집의 상속자가 생긴 거지. 유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억지로 연기를 하는 것 같은 어색한 미소였거든요.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던 거예요? 정희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정희 씨, 우리 나이에 이런 얘기하기도 뭐하지만 남자에게는 꿈이 있는 법이야. 대를 이을 아들 말이야.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그때의 아픔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온갖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아이는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짓이라니,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건 축복이야, 축복. 박노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기가 그 소리에 놀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미가 아기를 달래려고 했지만 울음은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유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죄송하다고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정희가 다가서자 유미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정희는 유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눈가가 부어 있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유미 씨, 정말로 이 아이가 우리 남편의 아이예요? 정희의 질문에 유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이 정희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미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예리한 눈으로 유미를 바라봤습니다.
은행원으로 일했던 경험 덕분에 사람의 거짓말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당연히 이 아이를 키워야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아들이야. 박노인은 마치 모든 게 당연한 일인 양 말했습니다. 정희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유미 씨는 어떻게 하고요? 당분간 여기서 아이를 돌보겠다고 했어. 내가 도와주면 되지 않겠어? 정희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생긴 아이를 자신이 키우라는 말이었거든요. 아기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배가 고픈 듯 더 크게 울었습니다. 유미가 당황하자 정희가 본능적으로 다가갔습니다. 분유는 어디 있어요? 가방에. 가방에 있습니다. 정희는 분유를 타서 아기에게 먹였습니다. 작은 입으로 젖병을 빠는 아기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워해야 할 존재인데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거든요. 이름은 뭐예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호적은 어떻게 하고요? 정희의 질문에 박노인과 유미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걸 말이죠. 그건 차차 해결하지 뭐. 박노인의 대답이 모호했습니다. 정희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호적 문제는 간단한 게 아니었거든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복잡할 텐데 너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 일을 동네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해요? 알면 어떻겠어? 내 아들인데. 박노인은 여전히 당당했지만 정희는 이미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가 발칵 뒤집힐 거라는 걸 말이죠. 그날 저녁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와 유미가 달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희의 평온했던 세계는 하루 만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너무 답답해서 밖으로 나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정희는 후회했습니다. 어머, 정희 언니.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반갑다는 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어제 집에 무슨 일 있었어? 동네가 난리더라. 정희는 당근을 고르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아이고, 모른 척하긴. 박 사장님이 젊은 여자랑 아기까지 데리고 왔다면서 온 동네가 다 알아.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소문이 아니라 김 반장 부인이 직접 봤다는데 새벽에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봤다고 하던데.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박 사장님 비서라면서 그런데 아기까지 안고 왔다니 이거 완전히. 그만해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화내지 마. 나도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정희는 당근값을 치르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육점, 생선가게, 심지어 떡집까지 모든 사람들이 정희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정희 씨 많이 힘들겠어요. 정육점 아저씨가 고기를 썰면서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럴 줄 몰랐는데 참 세상 일은 모르겠어.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고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부엌에 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유미가 아기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분유가 떨어져서 냉장고에 여분이 있어요. 정희는 냉장고에서 분유를 꺼내 주었습니다. 유미는 고마워하며 분유를 받아들었는데 그때 정희는 유미의 손목을 자세히 봤습니다. 시계 자국이 있었는데 평소 차던 시계보다 훨씬 비싸 보이는 시계의 자국이었습니다. 유미 씨, 그 시계 어디 갔어요? 시계요? 유미가 당황한 표로 손목을 감쌌습니다. 아, 그냥 수리 맡겼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서 월급으로는 그런 비싼 시계를 살 수 없을 텐데 말이죠. 오후에 박노인이 외출한 사이 정희는 유미와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고 두 사람은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유미 씨, 솔직히 말해봐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가 우리 남편의 아이예요? 유미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런 관계였어요? 작년 가을쯤부터요. 유미의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 같았습니다. 정희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말한 거예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유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희는 유미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기가 깨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미가 아기를 안으려고 했지만 정희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안아볼게요. 아기를 안은 정희는 그 작은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갓난아기였는데 박노인을 닮은 구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미 씨,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달 정도요. 그럼 출생신고는 했고요? 유미가 또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이 정희에게는 답이었습니다. 아직 하지 못했어요. 왜요? 서류가 복잡해서요. 정희는 이상했습니다. 출생신고가 뭐가 복잡하다는 걸까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만 받으면 되는 간단한 일인데 말이죠. 어느 병원에서 나왔어요? 강동구에 있는 작은 산부인가요? 병원 이름이 뭐예요? 유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저녁 시간 박노인이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저녁상을 차리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기 출생신고는 언제 할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하지만 늦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과태료쯤이야 얼마나 되겠어. 박노인의 대답이 너무 태연했습니다. 정희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아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분명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박노인을 전혀 닮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미의 대답들도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당신 아이일까?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말이죠. 은행원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으니 서류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미 씨, 잠깐 마트에 다녀올게요. 정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요. 동사무소에 도착한 정희는 담당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정희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잠시 후 나온 서류를 보니 역시나였습니다. 박노인 명의로 등록된 자녀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마치 손자를 대하듯 자연스럽게 아기를 달랬습니다. 미워해야 할 존재였지만 순수한 아기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희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미의 행동 하나하나가 수상했거든요. 특히 전화를 받을 때면 항상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했습니다. 누구랑 통화하세요? 정희가 물으면 유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병원이요. 아기 검진 예약 때문에요. 하지만 정희가 보기에는 그런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표정이 너무 긴장되어 있었거든요. 어느 화요일 오후 박노인이 친구들과 골프를 간다며 외출했습니다.
유미도 급한 볼일이 있다며 아기를 정희에게 맡기고 나갔습니다. 2시간 정도만 봐주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유미가 어디에 가는지 궁금했거든요. 아기를 재운 후 정희는 몰래 유미를 따라 나섰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런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유미는 버스를 타고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도 뒤따라 버스에 올랐습니다. 30분 정도 지나 유미가 내린 곳은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정희는 멀찍이 떨어져서 유미를 지켜봤습니다. 유미는 아파트 입구에서 잠깐 서성이더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른대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가 유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2사람은 서로를 보자마자 급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지만 들킬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방향이 좋아서 2사람의 대화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당신 때문이잖아. 이 아이가. 유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 다물어. 이대로 가면 내 인생도 끝장이야.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속일 수는 없어. 그 할아버지도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럼 어쩌자는 거야? 지금 와서 진실을 말하자고. 정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아기의 진짜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돈은 언제 줄 거야? 유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조금만 더만 하지 마. 나도 한계가 있어. 2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정희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박노인을 속이고 있었고 아마도 돈이 목적인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유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전부야. 더는 어쩔 수 없어. 이게 전부라고? 이런 적은 돈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우라는 거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이미 충분히 했어. 남자는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유미가 남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우야, 제발. 놓아, 누가 봐. 진우라는 이름의 남자는 유미의 손을 뿌리치고 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유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아기의 아버지는 박노인이 아니라 진우라는 남자였고 유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박노인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이 분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유미가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기를 돌보고 있는 유미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유미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웃음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네, 볼일 잘 봤어요? 네, 금방 끝났어요. 유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지만 정희는 티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시간 박노인이 골프에서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스코어가 좋았어. 친구들이 부러워하더라고. 그래요? 다행이네요. 정희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할지 고민이었거든요. 우리 아들은 잘 있었어? 박노인이 아기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습니다. 네, 잘 있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요? 남편도 속고 있고 자신도 속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보기로 말이죠.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미가 아기를 재우고 있는 동안 정희는 유미의 가방을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는 진우라는 남자의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진우 대표이사. 정희는 명함을 자세히 봤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주소도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명함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제 진우라는 남자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유미가 다가와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희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과 남편을 이렇게 속이고 있다니 말이죠. 그럼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아기 부탁해요. 정희는 진우의 회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진실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회사에 도착해서 진우를 만나려고 했지만 직원들이 말하기를 진우는 이미 며칠 전에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유미와 진우 그리고 아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거짓말인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희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박노인이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정희 씨, 이제 유미와 아이가 정식으로 이 집에서 살 거야.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노인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들이 있는 곳이 바로 내 집이지. 당연한 얘기 아니야?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렇게 쉽게 내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넌 평생 나한테 받은 게 얼마인데 이제 와서 잔소리야? 박노인의 말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받은 게 얼마냐고요? 45년 동안 오직 남편만 바라보며 살아온 인생이 한 줄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집은 이 아이의 것이 될 거야. 내 혈육이니까. 박노인이 아기를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내쫓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이렇게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야. 박노인의 차가운 말투에 정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럼 제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갈 곳도 없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정희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형제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결혼 후 오직 남편만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정리해. 박노인은 마치 직원을 해고하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한테 이럴 권리가 있어요? 권리? 이 집 명의가 누구 이름인지 알아? 박노인의 말에 정희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집 명의는 당연히 공동 명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아닐까봐 불안해졌습니다. 공동 명의 아니에요? 아니야. 내 명의야. 정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45년 동안 함께 이룬 집인데 자신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건지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동사무소에 가서 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박노인 단독 명의였습니다. 법적으로 정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희는 등기부등본을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유미가 아기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도와줬을 텐데 이제는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유미가 물었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유미 씨, 진우 씨는 잘 지내세요?
유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진우요? 누구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제가 다 봤어요. 정희의 말에 유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사모님 무슨 말씀인지. 강남 아파트에서 만나는 것도 봤고 돈 받는 것도 봤어요. 유미는 아기를 더 꽉 안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진우 씨죠? 정희의 직설적인 질문에 유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요. 진우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유미는 울면서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의 사업 실패, 막대한 빚, 그리고 아기가 생긴 것. 절망적인 상황에서 박노인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속일 생각이었어요. 돈을 좀 받고 사라질 계획이었는데. 하지만 욕심이 생긴 거죠? 진우가 자꾸 더 달라고 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정희는 모든 진실을 듣고 나니 더욱 분했습니다. 자신과 남편이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진우는 연락도 안 받고 유미는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화는 났지만 한편으로는 유미도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노인이 집에 돌아오자 유미와 정혜 사이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노인이 물었지만 두 사람 모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에게 진실을 말하면 유미와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자신이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한밤중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집을 나왔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나는 걸까?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혼잣말했습니다. 45년의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끝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정희의 뺨을 스쳤습니다.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억울했습니다. 왜 자신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야,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집으로 돌아가는 정희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새벽에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얼굴이지만 오늘만큼은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에 결연함이 서려 있었거든요. 평생 참고만 살았지. 하지만 이젠 아니다. 정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지. 그날 오전 정희는 예전 은행 동료였던 이순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애는 은퇴 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순애야, 나야. 정희. 어머, 정희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만날 수 있어? 순애는 정희의 심각한 목소리를 듣고 바로 시간을 냈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해? 정희는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미와 아기의 등장, 의심스러운 점들, 그리고 집에서 쫓겨날 위기까지 말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순애는 혀를 찼습니다. 그래서 DNA 검사를 해보고 싶은 거야? 응.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남편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아기의 머리카락이나 침을 어떻게 구할 거야? 정희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기를 돌보고 있으니까 방법은 있어. 문제는 박노인의 샘플이야.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리카락이면 되니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런데 정희야, 검사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내가 틀린 거지. 하지만 확신해.
분명히 뭔가 있어. 순애는 믿을 만한 검사기관을 알려주었습니다. 정희는 모든 정보를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유미가 아기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아까는 죄송했어요. 유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정리해야 할 때예요. 정희의 단호한 말에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더 끌어봤자 좋을 게 없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어. 그날 저녁 박노인이 샤워를 하는 동안 정희는 세면대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유미가 아기를 목욕시킬 때 아기의 머리카락도 몇 가닥 얻었습니다. 사모님, 뭐 하세요? 유미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기 머리카락이 빠져서 치우는 거예요. 정희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틀 후 정희는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순애가 아는 사람을 통해 빠르게 처리해 준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 순애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응.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박노인과 아기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남편에게 말해야지.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어. 정희는 검사 결과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유미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말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언제 말씀드릴 거예요? 유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희가 진실을 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때가 있어요.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이에 정희는 변호사 상담도 받았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했거든요. 45년 결혼 생활이면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이 남편 단독 명의라도 상관없어요? 네,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정희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무력하지는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사기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더 유리해질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정희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정희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박노인이 본격적으로 집 정리를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정희 씨, 언제까지 미룰 거야? 빨리 정리해. 알겠어요.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노인은 의외라는 듯 바라봤습니다. 뭘 확인하고 싶다는 거야? 그 아이가 정말 당신 아이인지 말이에요. 박노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 아이지. 그럼 DNA 검사를 해봐요. 정희가 검사 결과지를 꺼내는 순간 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했어요.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박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직접 보세요. 정희가 건넨 서류를 받아든 박노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혈연 관계 없음. 순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똑딱거리며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박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의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희는 마침내 진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밝힐 때였습니다. 박노인은 검사 결과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혈연관계 없음이라는 냉정한 문구만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아들이라고 믿어왔던 아기가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유미는 소파 구석에 움츠러든 채 아기를 꽉 안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유미 씨, 이제 진실을 말해보세요. 정희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김진우 씨와의 관계, 그리고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 모든 걸 말하세요. 정희의 말에 박노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김진우라니? 그게 누구야?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예요. 정희는 진우의 명함을 꺼내 보였습니다. 유미의 가방에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명함을 받아들고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유미야, 이게 정말이야? 박노인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진우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유미는 울면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와의 관계, 원치 않은 임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박노인을 이용하기로 한 계획까지 말이죠. 처음에는 정말 잠깐만 속일 생각이었어요. 조금만 도움을 받고 사라질 계획이었는데, 하지만 욕심이 생긴 거지. 정희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진우가 자꾸 더 요구했어요.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가자고. 박노인은 모든 진실을 듣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야? 사장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유미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박노인이 소리쳤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당장 나가라고. 박노인의 절규의 아기가 깜짝 놀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미는 울고 있는 아기를 달래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돈은 언제 갚을 거야? 정희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돈까지 받았다고? 박노인이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줬는데? 1,000만 원 정도요. 유미의 작은 목소리에 박노인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000만 원을. 박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속았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장 갚아. 지금은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갚을 거야? 정희가 다그쳤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을 해서라도 갚을게요. 유미는 아기를 안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유미야, 진우였습니다. 그는 상황이 급박해졌다는 걸 눈치챈 듯 허둥지둥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김진우야? 박노인이 진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우는 상황을 파악하려고 두리번거렸습니다. 내 돈으로 당신 아이를 키웠다는 게 믿어져?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야? 정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기죄로 고발할 수도 있어요. 진우와 유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박노인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속았는지 아나? 내 아들이라고 믿고 얼마나 기뻤는지 아나? 박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내 감정까지 가지고 놀았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진우와 유미는 계속 사과했지만 박노인의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박노인이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정희가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아파. 박노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가야 해. 정희가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진우와 유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자신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당신들은 당장 나가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정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지금 당장. 정희의 호통에 진우와 유미는 아기를 안고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박노인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정희는 구급차를 따라가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명히 남편도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함부로 대한 것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길고 어려웠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노인은 그날 밤 큰 충격으로 쓰러진 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진단했지만 정희는 마음의 병이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희 씨, 미안해. 병상에 누운 박노인이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예전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정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래도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내칠 수 있었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의사와 상담한 결과 박노인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권유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이유도 의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노인을 요양원에 모신 후 정희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 맞는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혼자가 되니 막막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위해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혼자서는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며칠을 멍하니 지내다가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기로 말이죠. 새벽 시장에서 장사를 해볼까? 정희는 예전에 은행에서 일했던 경험과 평생 살림을 하며 터득한 살림 노하우를 생각해 봤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좌판을 펴고 손수 만든 반찬들을 내놓았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얼마예요? 첫 손님이 김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5,000원이에요. 직접 담근 거라 맛있어요.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뿌듯함이었습니다. 맛보니까 정말 맛있네요. 내일도 나올 거예요? 네, 매일 나와요. 손님이 만족해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정희는 기뻤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희의 반찬 가게는 제법 소문이 났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입소문을 탔거든요. 정희 언니, 장사 잘 되네. 옆 가게 아주머니가 부러워했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정희는 뿌듯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유미였습니다. 아기를 업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유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희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인사드리러 왔어요.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 씨는 어디 갔어요? 연락이 끊겼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도망간 것 같아요. 정희는 유미를 자세히 봤습니다. 많이 야위었고 옷도 허름했습니다. 힘들어 보이네요.
네. 아이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요. 정희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속인 사람이지만 아기는 죄가 없었습니다. 돈은 언제 갚을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일자리를 구하면.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주 10만 원씩 갚으세요. 100주면 끝이에요. 유미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자도 받지 않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사모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대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요. 네, 절대 안 할게요. 유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로 유미는 정말로 매주 10만 원씩 갖다 주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유미를 보며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희의 반찬 가게는 이제 시장에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 덕분에 생활도 안정되었습니다. 정희 언니, 요즘 정말 밝아졌어.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여. 정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로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희는 요양원에 있는 박노인을 찾아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안부를 확인하러 갔거든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고 있어. 박노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고생이 많네. 고생이 아니에요. 재미있어요. 정희의 대답에 박노인이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재미있다고? 네. 제 힘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요. 박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이렇게 당당해진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참 어리석게 살았어요. 정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만 하는 게 여자의 역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희 씨, 이제는 제가 주인공인 인생을 살고 싶어요. 박노인은 정희의 말을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며 정희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세상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은 내 안에 있었다. 정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새벽 시장으로 향하는 정희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거든요. 내일 아침에도 정희는 시장에 나갈 것입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희가 선택한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